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HY 성동 캠퍼스타운 운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장상길입니다. 오늘 기사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례 없는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창업자분들 건강 챙기시랴 사업하시랴 올 한해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아니셨을까 생각됩니다. 빨리 이 사태가 얼른 끝나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도 좀 많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스타트업 오픈 클래스 행사는 서울시와 한양대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고요.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나 그다음에 창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1회차 때는 저희가 와디즈의 신혜성 대표님을 모시고 와디즈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와디즈가 성공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뤄왔고요. 오늘 특강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대표님이 내가 실패한 경험담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들어와서 접속해 주신 대표님들께서 공감 가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공감 가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 해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특강은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특강 사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201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전자 C랩 출신 스타트업 대표님이십니다. 2016년에 허몬이라는 인공지능 음원 서비스를 개발하셨고 2018년도에 미국 UC 버클리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스카이덱 프로그램에 한국인 스타트업 최초로 선발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업 모델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에딘메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쿨젠 컴퍼니의 최병익 대표님 모시고 삼성 출신 스타트업 대표가 12억을 날리면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셨는지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익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에딘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쿨잼 컴퍼니의 최병익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삼성 출신 스타트업 대표가 12억을 날리면서 배운 것이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1년 반 전에 저희 회사를 소개했던 장표예요. PPT 장표인데 딱 보면은 화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한국 최초로 미뎀랩이라는 이제 세계 3대 음악 박람회에서 우승도 해보고 또 오른쪽 하단에 보면 버클리 스카이덱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에 또 최초로 선발도 되어보고 또 왼쪽 아래 저희가 운영했던 허몬이라는 앱은 거의 200만 다운로드까지도 이제 기록을 한 그런 화려한 이력들이 있는데 사실은 커몬은 꽤 잘 나가는 서비스였고요. 그렇지만 회사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반드시 회사 잘 나가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겪은 경험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어떤 허와실을 통해서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정말로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회사를 좀 키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그 시행착오의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많이들 아시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 에시모리아가 지은 책에 스타트업의 세 단계를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루션 핏을 찾는 단계와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단계 그리고 스케일업 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 중에 첫 번째로 프로블럼 솔루션 핏은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를 검증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 제품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MVP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지를 계속 잘 해법을 찾고 나면 좋은 프로덕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덕트는 우리가 뭐 그로스 해킹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하이퍼 그로스를 이룰 것인가, 성장을 가속화할 것인가의 고민의 단계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1, 2, 3단계 중에 또 첫 번째 MVP를 만드는 단계에서 제대로 답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책에 나옵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인가, 필수성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돈을 낼 만큼 원하는 것인가, 실용성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허모는 뭐 200만 다운로드 받고 막 상도 받고 미국 진출도 하고 했지만 솔직한 이제 제 안에 있는 그 저희 내부적인 평가는 2번, 3번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지는 못했다.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처음엔 이제 과도한 언론 노출이죠. 이거는 언론 노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슈가 되면 찾아와요. 그래서 언론사가 온다는데 뭐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속 이제 언론이 노출되다 보면 창업자들도 속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고 우리는 성공할 거야. 또 뭔가 이렇게 기분이 도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자들 주로 이런 메일들 많이 뭐 메일이나 페이스북에 홍보들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 IR 대회나 뭐 창업 무슨 경진 대회, 그래서 거기 또 참가하고 우승하면 또 그런 기사들도 나가고 마치 우리 회사가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빠지기 쉬운 착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진출을 하고 나면 아, 우리가 잘 나가 글로벌 회사가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또 일단 사람이 많으면 투자를 받고 나면 사람을 뽑을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많이 뽑는 거죠. 막 뽑고 이제 그러고 각종 뭐 정부 지원 사업 또는 민간 지원 사업들을 막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노는 문화, 이게 이제 쿨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디 글로벌 기업들은 뭐 보드 게임도 하고 뭐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를 한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사의 명확한 목표나 어떤 뭐 KPI 같은 게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노는 문화를 형성을 해놓고 나중에 일을 하려고 보면 이게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놀기 좋은 회사였고 동아리 이상으로 되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저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그 붙여 놓은 게 뭐냐면 우리 벽에다가 실제로 보드 게임을 그 주에 1등을 누가 했는지를 주차별로 막 붙여놓은 그림이에요. 너무 좋아했고 저도 재밌게 보드 게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회사 성과보다 더 이렇게 즐겨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설립은 2016년 11월에 했는데, 이 설립을 하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대회도 나가고 우승도 하고 그랬어요. 설립하자마자 또 투자도 받고. 근데 여러 가지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제가 꼽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2018년 3월에 허문을 유료화했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유료화를 했어야지 이제 왜 이걸 미뤄왔느냐 좀 반추를 해보면 처음부터 이걸 수익화를 했을 때 막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개발하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고도화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회사가 이제 망하는 지점에 와서야 이제는 유료화를 하자. 이때도 완벽한 제품이야라는 자신감에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이제 유료화를 했는데, 그때 유료화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이제 수익화를 하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고도화를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여력들, 뭐 시간이나 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하지 않았던 게 가장 저는 실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언론의 조명도 받고 각종 IR 대회도 많이 나오고 해외 진출도 하고 뭐 쿨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3년을 보내고 났더니, 일단은 저희 5명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4명이 모두 이제 힘드시고 또 뜻이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각자 이제 갈 길로 또 흩어지셨고, 그다음에 저는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팀이 한국에서 이제 좀 무너지다 보니까 혼자서 한국과 미국을 둘 다 책임을 질 수 없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 받은 지가 그때 당시에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면은 투자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그러니까 이사들이나 이제 경영진들이 갑자기 다 떠나 버리면 이게 또 그분들이 저희를 믿고 따라왔는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혼자 이제 공동 창업자들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회사도 빚을 운영 자금을 마련해야 돼서 좀 빚을 지게 되고, 연대 보증을 이제 쓴 빚도 있고, 뭐 빚을 좀 여러 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냥 보증 기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출을 하기도 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빚을 내기도 하고 해서 회사 이제 자금도 많이 조금 충당을 하느라 빚을 졌는데, 다행히 뭐 연대 보증으로 진 빚은 지금 다
갚은 상태이고요. 네. 그다음에 직원도 모두 이제 퇴사를 하고 또 3년 동안 이제 저희 회사가 날렸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쓴 돈이 한 12억 정도가 계수를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창업 3주년에 저 혼자 남았어요. 회사에 모두가 다 떠나고 이제 회사는 빚과 저만 남았던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처음에 인공지능 작곡 서비스를 허문을 이제 2년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삼성 C랩에서 개발을 했던 기간까지 합치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악을 만드는 앱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피벗을 한 게 그러면은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한 돈을 내지 않는다면 음악을 그 BGM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영상 만들어야 되고 제작비를 쓰니까. 근데 그래서 BGM 서비스인 사운드업을 저희가 이제 피벗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인공지능 음악이 사람이 만든 음악에 비해서 그렇게 퀄리티가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인공지능 음악이 많이 출시가 되고 막 이거 인간의 수준을 넘었다, 뭐 사람의 한 것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과장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 파일을 만들고 악보를 만들고까지는 사람과 비슷하게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뭐 신서사이징이나 믹싱 같은 것들은 사람이 귀로 들으면서 해야 되고 자동화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공지능이 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사람이 만든 음악에 비해서 현저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음악들을 같이 섞어서 팔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프로듀서들이 만든 음악이 선택이 되고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들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많이 사지 않아서 이 서비스 또한 사람이 만든 음악을 주로 사고 파는 스탁뮤직 서비스처럼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건 완전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래서 표류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레드오션에 와 있었고 성장을 하긴 하지만 이걸로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 번 더 피벗을 했고요. 그래서 고객은 유튜버로서 같은데 유튜버의 다른 니즈, 사실 다른 큰 니즈가 그 기획과 편집이었어요. 근데 기획은 저희가 기획을 대신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편집은 반복적이고 약간 외주를 줄 수 있는 이제 영역이다 보니까 편집을 해결하면 이거는 밸류가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한 지 4년 차 때 에딘메이트라는 인간이 하는 이제 편집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고, 근데 이거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하다 갑자기 왜 인간지능으로 했느냐? 다 예술의 영역이다 보니 음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저희가 깨달은 거는 인공지능이 잘 푸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예술의 영역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훨씬 더 잘하고 사람과 겨룰 만큼 인공지능이 잘 하지는 못하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서비스 가능한 수준으로 하려면 인간이 하는 게 가장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이 에디메이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했고 그리고 만들 인력이나 자금은 많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거의 재창업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풀어야 했던 문제들, 그 MVP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답을 해야 됐는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고객이 원하는 것인가, 돈을 낼 만큼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를 하나씩이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사람을 매칭하는 거는 그렇게 테크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실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서비스를 하다가 나중에 고도화를 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핵심 가치에 대해서 약간 서비스가 조금 불완전하고 조금 팬시하게 꾸며져 있지 않더라도 핵심 가치에 돈을 내면 그러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실패로 하자라고 하고 처음부터 돈을 받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의문들은 이런 거였어요. 유튜브 편집을 그러면은 이제 외주를 하려는 니즈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유튜브 편집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재능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편집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편집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들을 매칭을 시켜봤어요. 한 8주 정도 저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매칭을 시키면서 어떤 견적을 내는데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고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는지를 계속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저는 영상 편집자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도 없는데 유료로 돈을 받고 고객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취했던 전략은 그렇다면은 샘플 편집을 3편을 제공을 해보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사실 3편을 제공을 하려면 저희도 그 에디터들이 저희는 이제 편집자를 에디터라고 부르는데 그 에디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서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5명에게 1분짜리 샘플 편집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 2명 정도는 납품을 안 해요. 그래서 3개가 오면 이제 고객에게 3개를 이제 1분짜리 편집을 3개를 이제 딜리버리를 하면 고객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면 이제 그 과정이 저희에게도 좋은 편집자를 선발하는 어떤 실력이나 성실성을 필터링하는 과정이 되고 고객도 내 3명 중에 1명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과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편집자들을 좀 선발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그렇게 삼았고 그리고 사실 모든 플랫폼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유튜버들은 돈을 적게 주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근데 또 편집자들은 이걸로 돈을 벌고 싶으니까 많이 받고 싶고 근데 또 플랫폼이 유지가 되려면 플랫폼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취했던 이제 방법은 편집자를 일단은 최상급으로 선발을 해야겠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재능마켓에서 그 서비스를 받았던 유튜버들이 그 퀄리티 때문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퀄리티 일단 편집자의 퀄리티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재능마켓은 일회성으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번 서비스를 받고 나서 뭐 다시 맡길 확률이 별로 이제 뭐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기보다는 그냥 한 건 한 건 잘 쳐내면 되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근데 유튜브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 영상이나 뭐 일회성 영상이 있지만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좋은 신뢰할 만한 편집자를 이제 선발하고 그들과 지속적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이 시장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편집자 풀을 최상급으로 유지하는 것에 되게 많이 힘을 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도 시장 가격의 2-3배 정도로 세팅이 되어야 했고 그러려면은 이 2-3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고객이 또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이제 시장을 먼저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단건제나 월급제로 아예 그냥 한 명을 채용하고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10건, 20건 이렇게 건으로 묶어 가지고 처음에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VP를 준비를 하면서 한 20명 정도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8주간 무료로 매칭을 해보고 거기서 얻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제 11월 말에 MVP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MVP의 요구사항 뭐 이런 거였어요. 서비스다 보니까 랜딩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그 유튜버와 그 편집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뭐 수정사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획도 그렇고 이런 걸 전달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 파일의 원본과 뭐 편집본을 계속 서로 주고받고 전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야겠죠. 누가 떼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견적서도 발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또 플랫폼 입장에서는 고객과 유튜브 고객들과 그다음에 에디터 또 이 공급자들의 리스트를 또 관리를 하고 이들의 정보들, 뭐 이들의 특성이나 뭐 이들의 스킬셋이나 이런 것들을 또 DB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할 수는 없었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그러니까 윅스로 이제 랜딩 페이지를 하루 만에 제작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우리가 너무나 널리 쓰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카카오톡을 활용을 했고요. 파일 전송도 뭐 그 구글 이제 G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 같은 게 있는데 드랍박스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드랍박스를 추천을 드리고 계약은 이제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계약도 제대로 안 하고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견적서도 구글 문서를 그냥 익스포트해서 썼고 결제 시스템은 PG사를 붙이고 개발하고 할 것이 그럴 개발자도 없고 해서 계좌 이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 관리도 그냥 엑셀 시트에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할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정책만 정하면 되고 이렇게 세팅을 이제 MVP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MVP를 개발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첫 고객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됐는데 이 날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019년 이제 11월 26일에 누구누구님 뭐 견적서를 보내고 나서 이제 검토해 보셨나요?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근데 이제 대답이 없었어요. 흔히 전문 용어로 익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보내고 그 다음 날도 메시지를 보내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민망하셨는지 그러니까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이라도 받았다 하고 거절을 받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보내다가 이분이 12월 4일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네 누구님 저 편집 의뢰하고 싶어요 하고 이분이 첫 고객이 되셨고 그때 당시에 이 서비스로 이제 처음 첫 달 매출이 약 한 287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지난달까지 10월까지 21배 정도 성장을 했고 이게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대충 지금 얼마 나오고 있는지가 계산이 되실 텐데 이번 달은 또 지난달보다 더 올라갔고 아마 조만간 월 매출 1억대를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마케팅을 따로 이렇게 뭔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그 어바웃에 보면 이메일 주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가지고 저희가 편집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메일 보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랑 구글의 검색 광고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를 이제 양 플랫폼 합쳐서 그 정도로 세팅해 놓고 이제 검색 광고만 돌리고 있는데 사실 그 리텐션이 되게 높고 재구매율이 거의 85% 정도 쓰시면 안 빠져나가고 계속 쓰세요. 그래서 재구매가 높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 연 평균 40%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수가 지금 한 4천만 개가 넘는데요. 그 모든 채널이 아니라 구독자 이제 5명 이상 되는 채널이 그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조사에서 성인 남녀에게 유튜버 하고 싶은 의향이 있냐라고 했더니 63%가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직장인 이대헌이 퇴사한다와 유튜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퇴사하고 유튜브 한다 뭐 이렇게 조합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럼 안 하시냐 하고 싶은데 왜 안 하시냐라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촬영은 뭐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또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데 영상 편집이 좀 어렵고 그리고 할 수 있어도 오래 걸린다 그런 피드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이제 편집자를 구할 때 겪는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실제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인데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하나는 재능 마켓에 이제 맡기는 거죠. 뭐 K몽이나 S고 이런 데 맡기는 거고. 근데 그런 데서 맡기면 이분들은 이제 가격은 싼데 퀄리티에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지속적으로 맡기더라도 이제 편집자가 또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을 뭐 갑자기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이제 잠수의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잠수의 유형은 탑3가 이건데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다음에 자고 있었어요. 뭐 아파요.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컴퓨터 고장 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자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근데 실제로 또 편집자를 채용을 하려면 좋은 사람 뽑아야 되면은 그 사람 다 면접을 보고 또 어렵게 뽑더라도 이게 월급을 줘야 되니까 높은 고정비가 나오고 그래서 이분들을 뽑으면 다가 아니라 뭐 장비들 뭐 이렇게 컴퓨터도 사드려야 되고 또 뭐 프리미어나 소프트웨어들 이게 공급을 해드려야 되니까 투자 비용도 되게 높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하다가 좀 불성실하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새로 뽑아야 되고 또 어떤 계약 관계, 인력 채용이나 뭐 해고나 여러 가지 인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그러면은 합리적인 비용이면서 싼 비용이란 얘기죠. 그리고 좀 편집자가 검증이 이미 되어 있고 절차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쓰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메이트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그 프리랜서 에디터 풀을 최상급으로 유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그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높은데 뭐 무한정 높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재능 마켓의 한 두세 배 정도 가격이고, 그렇지만 한 사람을 아예 채용을 하는 월급으로 채용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싼 이제 그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퀄리티 자체가 이제 그 정도 가격이 되면 에디터들이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에디터가 페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이 잡에 최선을 다해도 자기 생계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이분들의 서비스 퀄리티 더 높아지고, 그러면 이 안정적인 서비스 퀄리티를 가지고 고객한테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도 페이를 부담하실 만합니다라고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 협업을 매니징하는 개념 자체는 저희가 이제 처음 만든 개념인데, 보통 그냥 뭐 계약을 알아서 하세요인데, 계약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채널의 성향에 맞는 어떤 에디터를 뽑는 것 자체도 저희는 에디터 풀이 많으니까 이제 그게 용이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둘이 싸울 수 있잖아요. 막 유튜브는 더 깎으려고 하고 에디터는 더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딱딱 견적을 정해주고 또 계약을 이행하는 가운데서 바뀌어요. 막 촬영본이 1시간이라 그랬는데 받아보니까 2시간이고 1분짜리라 그랬는데 막 10분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중재나 그 스탠다드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정하면서 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가신 것들에 대한 관리들을 계속 해주면서 에디메이터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뭐 매칭을 하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편집은 일회성이 아니라 유튜브 편집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얻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면서 저희도 해결 노하우가 계속 쌓이는 거고, 그것이 저희 서비스 좀 다르게 만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상 편집 비대면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영상 제작 산업의 공급망을 혁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저게 의미냐면, 우리가 TV보다 지금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가 이미 접어들었고, 유튜브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잖아요. 근데 TV 방송사나 어떤 프로덕션이 그런 컨텐츠 제작하던 시절에는 전문화된 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직업들, 뭐 PD, 뭐 작가, 뭐 촬영 감독님, 뭐 편집자, 이런 이제 잡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고, 그분들 전문직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사실 컨텐츠를 공급하는 유튜버들에게는 이런 인프라가 전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스튜디오를 하나 예약을 하려도 어디 가서 이거 예약해야 되지? 촬영 장비도 내가 알아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고 싶어도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아니면 기업형으로 큰 유튜버들은 뭐 기업처럼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은 유튜버들도 이런 걸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망을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 홈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에디메이트의 어떤 피벗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저 5년 차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은 뭐 짧은 사업의 경험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배운 것들을 조금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을 하면 한 10에 9은 망한다고요. 이건 자영업도 그렇고요, 스타트업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 망해요. 그래서 10명 있으면 9명은 망하고 1명이 성공하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겠죠. 망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업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사무실도 알아봐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언론에도 막 이렇게 창업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템을 알려야 되고, 회사니까 룰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보상 체계, 뭐 창업 교육도 들어야 되고, 엑셀러레이터 지원하고 IR대에 나가고, 뭐 연구소 설립해야 되고, 벤처 인증도 받고, 뭐 민간 과제, 정부 과제, 파트너십, 네트워크 파티, 해외 전시회, 뭐 피치덱 만들고, 투자자 되게 많아. 이 모든 거 진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창업 후에 해야 될 일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 2가지, 제품 개발과 고객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것보다 덜 중요하다면 나머지는 사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된다는 거죠. 이 2가지를 빼고 직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면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고객 개발이나 제품 개발이 제대로 완성이 돼서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면 나머지 게 다 의미가 있지만, 저것이 빠져 있는데 저런 걸 이제 막 한다, 그러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막 투자금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성과를 내야지
하고 보니 성과가 안 나더라.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튼튼하게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하는 거는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하고, 이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열의 아홉은 이렇게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못을 하나 더 받고 싶고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럼 제품 개발과 고객 개발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뭘 먼저 해야 되나? 물론 둘 다 해야겠지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가려고 해요. MVP가 있고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보통 혼용을 막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정부 기관에서 만든 사이트조차도 이거를 막 혼용하면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MVP는 프로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기능이지만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이란 얘기는 이걸로 팔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란 뜻이고, 프로토타입은 아무리 그럴 듯해도 팔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프로덕이 아닌 거죠. 요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요. 그러면은 처음 우리가 창업을 했을 상태는 왼쪽 아래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고객도 없고 제품도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저기 4번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고객도 있고 제품도 있는 상태. 근데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먼저 생기고 제품이 생기는 경우로 갈 수도 있고, 3번으로 가면 제품을 먼저 만들고 고객을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한다면. 근데 사실 2번으로 가려면 제품은 좀 어설프더라도 일단 먼저 고객을 만들면서 최소한의 기능의 제품만 가지고 고객을 만드는 루트로 가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고객은 몰라, 일단은 잘 만들고 나서 유치를 할래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계속 더 고도화해서 마침내 장인 정신으로 이건 팔릴 거야 하고 딱 내놨을 때 고객이 안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 A 루트로 가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MVP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만들고 있는 건 다 프로토타입이거든요. 근데 MVP는 아무리 어설퍼도 그거에 대한 돈을 내야 그게 프로덕이 되는 거죠.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의 식당 창업을 뭐 프랑스 가정식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프랑스 가정식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통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 거는 식당이니까 일단 건물을 임대를 해야 되고, 역세권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다가 건물 월세를 일단 내면서 뭐 임대를 해가지고 간판도 달고 홀도 막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주방도 멋지게 하고 사람도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메뉴판도 예쁘게 만들고 찌라시도 뿌리고 이렇게 전단지 뿌리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딱 오픈했는데 첫 번째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안 와요. 그러면은 핵심이 잘못된 거죠. 이게 맛이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한 10개 정도 도시락 같이 만들어 가지고 역 앞에 가서 한 10사람한테만 팔았는데, 오늘 산 사람이 내일 또 와가지고 그거 맛있던데 또 파나요? 또 물어보고 또 사고 10명 중에 8명이 또 찾아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팔리는 물건이구나. 그러니까 제품이 제대로 있지는 않아도 어떤 식당으로서의 기능이 없지만 이 핵심이 워킹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저도 그랬지만 많은 창업자들은 일단 장인 정신으로 제품부터 막 열심히 만들고, 그래서 투자도 받고 정부 과제, 민간 지원 과제로 돈을 계속 쓰면서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게 팔리지 않는 물건. 또 이런 전문용어로 예스라고,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은 제품의 가장 중요한 피처입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영리 기업이라면 우리가 파는 물건의 가치는, 그 가치라는 거는 돈으로 환산될 때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죠,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 가치들도 많죠. 뭐 사랑, 우정, 뭐 이런 거, 평화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영리 기업으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고객이,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걸 가장 사람들이 가지길 원하고 이것과 바꿀만 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 돈 이상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인 얘기로 100억 원을 벌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1억 원짜리 물건을 100개를 팔거나, 아니면 1000만 원짜리 물건을 1000개를 팔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한 1000원짜리 물건을 1000만 명한테 팔면 그것도 100억 원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얼마짜리냐는
이 점들을 이어 보면은 이 물건이 벌 수 있는 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가격을 만약에 0으로 세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보통 반대니까 그 반비례하니까 그러면 이론상 수요가 무한대로 늘어나죠. 근데 예를 들어 무료인데도 안 쓴다.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근데 무료인데 많이 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큰 정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웬만큼 그냥 괜찮으면 무료면은 거절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료여서 사람들이 100만 명이 써요라고 해도 그걸 1,000원이라도 받아봐야 1,000원짜리 물건을 100만 명 쓰니까 이거는 총 얼마를 벌 수 있는 겁니다라는 계산이 되는데 무료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 써도 얼마입니다라는 계산이 이제 이게 단순화시킨 그래프지만 그래서 제품의 가치를 테스트를 하려면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 가격을 몇 명한테 팔 수 있는지가 나와야 뭐 시장 규모나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가 추산이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아주 유명한 그래프인데 스타트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 12인사이트에서 이제 한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마켓 니즈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가 저거고 가장 큰 리스크부터 해결을 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스타트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도어대시라는 미국 우리나라로 치면 배민 같은 회사인데요. 배달 업체가 그 IPO를 한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도어대시가 예전에는 팔로알토 딜리버리라는 서비스였는데 그 서비스의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랜딩 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스탠포드 학부생 컴퓨터공학부 학부생들이 만든 이제 홈페이지인데 그 창업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만드는데 1시간 걸렸대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 빌더 같은 걸로 금방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좀 놀랐던 게 얘네들이 그 컴공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려면 훨씬 잘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도 그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거를 살지를 테스트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무슨 UX고 뭐 편의성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뭐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를 미국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부터 테스트를 했고 그 how it works 보면은 그냥 메뉴를 보고 전화를 하면 우리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전화번호 콜투 오더하고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딱 만들어 놓고 저 밑에 있는 식당 그 버튼을 누르면은 메뉴판이 팝업으로 이렇게 뜬대요. 그 식당 가서 그냥 사진 찍어서 스캔해 가지고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 뭐 홍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수업 듣다가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여보세요. 거기 타이 음식 하나 뭐 갖다 주, 뭐 팟타이 뭐 이런 거 시켰겠죠.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이걸 이제 수업 중에 몰래 빠져나서 그 식당 가서 그걸 사서 갖다 드렸대요. 그게 첫 주문이었고 그 다음 날도 주문이 오고 그 다음 날도 주문이 오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 학교 다니면서 하긴 좀 빡세겠는데 그래서 중퇴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된 거예요. 지금 뭐 미국 나스닥에 IPO 하는 회사로 이제 지금 그렇게 상장 전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 초기에 이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는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주문을 할까 쓸까 그거였는데 그거부터 테스트하던 스피릿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미국에 한 그 2년 전에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도어대시를 썼었거든요. 근데 쓰는데 도어대시에는 그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요. GPS가 잘못 표시가 되는 오류가 있는데 그거를 유저들도 알아요. 얘네들 GPS 오류 난다는 거 알고 심지어 경영진들도 알아요. 근데 제가 있는 1년 동안 안 고쳐요. 근데 왜 안 고치나 봤더니 그 대답이 더 멋졌는데 그거 매출이랑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게 가장 뭐랄까 스타트업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집중해서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그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걸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매출에 영향이 되고 기업 성장에 영향이 있는 임팩트 있는 것부터 하나씩 푸는 그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유니콘 기업으로 가지 않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런 사례가 그러면은 뭐 저건 서비스 기업이고 소프트웨어니까 저게 가능하지 뭐 우리가 하드웨어 스타트업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야만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10억 정도 써야 뭔가 물건이 나오고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제
82 랩스로 이름은 지금 바뀌었는데 이시선 대표라는 분인데 모닝 리커버리 저게 그 숙취 해소 음료인데 저분이 이제 테슬라 다니면서 저분 코리안 아메리컨인가 그런데 테슬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는 숙취 해소 음료가 되게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이런 걸 만들면 팔릴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제 그러면 이런 숙취 해소 음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전에 모닝리커버리닷컴이라는 도메인에다가 숙취 해소 음료 이미지를 올려놓고 뭐 5불 이렇게 판 거예요. 그래서 팔고 주문을 받으니까 한 200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주문 들어오고 뭐 제작비 이렇게 들면은 이거 수익 나겠다 계산을 하고 이제 그 광고를 멈추고 이제 죄송합니다 뭐 지금 뭐 재고가 없어서 하면서 이제 리펀드를 다 해드리고 그때부터 저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스타트업도 뭐 요새 뭐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사실 저런 뭐 간단하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리면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돈 주고 살 만큼 필요로 하는 물건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뭐 만들기만 하면 대박이 날 거야 감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지 그리고 돈 주고 사는지를 테스트를 하면서 가야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특강 정말 되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진행해 주신 저희 최병익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사실은 저희가 학생 창업자분들이나 그 일반인 분들 저희가 모시고 네. 창업 교육 진행할 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반응이나 고객 반응이 어떤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말로는 사실 설명을 저희가 많이 드리는데 네. 실제로 대표님이 몸소 체험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 네. 것들이 대표님들께 좀 많이 와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망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네.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라는 거 그거 굉장히 많이 그 공감이 갖춰도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제가 그 대표님 그 이전에 삼성전자 C랩 시절에 내놓으셨던 기사를 좀 제가 좀 봤는데 네.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악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뭐 그 피아노를 되게 잘 치신다고 뭐 들었는데. 오래 쳤고요. 아, 오래 악기 치셨어요? 악기 연주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지금도 그럼 뭐 틈틈이 악기 연주 네, 집에 피아노 있어요. 피아노 네, 하시고요. 네, 네. 어, 피아노랑 기타가 집에 있어서. 네. 피아노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배우 어렸을 때 그냥 뭐 네, 부모님이 네, 초등학교 때 이제 네네. 배우고 근데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피아노 재능이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나는 게 TV에서 어떤 음악이 뭐 광고 음악이나 나오면 저는 그걸 피아노를 바로 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 그게 그때는 어리니까 네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동생도 이제 절대음이 있어서 네네. 들은 거 치고 악보로 그리고 뭐 이런 걸 봐서는 아, 약간 천부적인 재능을 집안에 약간 피아노에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재능이 조금 네네.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실제로 제가 음대를 갈까 너무 많이 고민했었고 네네. 군대를 갔다가 네. 음대를 시험을 보려고 수능도 한번 봤어요. 근데 집에 몰래. 집에는 집에다 알고 말씀하시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악은 직업으로 안 해도 평생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직업으로 하면 힘들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리시던 분들의 만류를 듣고 그러면 취미로 해야겠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은 뭐 어디 가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다니면서도 음악은 계속 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을 음악 관련 창업으로 그러니까요. 했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허몬이라는 서비스가 세상에 네네네. 처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네네. 네. 그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뭐 질문이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들을 좀 보면서 또 대표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네.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네네. 좀 이렇게 섞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보리언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실 창업하셨던 아이템은 예. 어떻게 보면 음원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인공지능 개입해서 예.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약간 그 플랫폼으로 해서 그 매칭해주는 약간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하고 예. 그다음 소비자랑 이렇게 연결해주는 편집자랑 연결해주는 예, 맞습니다. 그런 예, 아이템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피봇이 완전히 확
바뀌 확 바뀐 네네네. 그런 아이템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전혀 다른 분야의 아이템이다 보니까 네. 그런 계기가 어떻게 있으셨을까 궁금하다고 질문을 네. 올려주셨네요. 일단은 이제 그 아예 다른 아이템을 하는 것과 피벗은 이제 좀 다른. 피벗이 뭐 그냥 문자적 의미로는 한쪽 발을 디딘 상태에서 다른 한쪽 발을 움직이는 걸 피벗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대고 있었던 그 지지한 한쪽 발은 뭐였냐면 유튜버라는 고객이었어요. 네. 그 전에 했던 사업이 유튜버에게 그 배경음악을 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음악보다는 편집이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캐치를 그래서- 하시고 그 네네. 그래서 부분을. 고객은 네. 똑같이 유지한 채 네. 서비스를 바꾼 피벗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아이템으로 보면은 완전히 뭐 달라 솔루션은 보이지만 바뀌지만 네. 사실 고객은 같은 거였어요. 음, 기존에 개발해 놓으셨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 새로 또 뭐 개발하시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기존에 자동으로 음악을 만드는 기술이라던가 뭐 네. 인공지능 여러 가지 기술들은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는 서비스가 커지면 어차피 편집을 하는데 또 배경음악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AI적인 요소들도 이제 포함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회사가 뭐 이미 개발해놓은 기술이기 때문에 보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나중에 서비스를 확장하시게 되거나 할 때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이 좀 가능하죠. 활용해서 예, 쓸 수 예. 있는 약간 네. 확장 모델로 가져가실 수 네, 있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실리콘밸리 이제 아마 버클리 포함해서 네. 이제 해외 시장에서 창업 진행하실 때 네. 사실 해외로 나가는 결정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어떤 것들이 해외 진출 결정할 때 가장 어려우셨는지. 저는 이제 좀 성향 자체가 그래도 그러니까 하고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거면 하고 후회하자라는 이제 주의여서 네네. 이제 많은 리스크들이 있는 거는 예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허몬이라는 서비스의 유저가 한국 유저가 30%가 채 안 됐어요. 네. 거의 글로벌 유저들이었고 이게 성공하려면은 미국으로 이제 사실 미국 이전에 유럽도 좀 생각을 했었고 비엔나나 독일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가장 그래도 그 유럽에서도 진출하고 싶은 곳이 실리콘밸리였고 네. 그러면은 어차피 저는 유럽을 가나 실리콘밸리 가나 이방인이니까 적응하는 문제는 똑같은 거고 그러면 모두가 원하는 실리콘밸리로 가서 하는 게 가장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간 건데 저는 지금 만약에 다시 해외 진출을 하라고 하면 훨씬 많은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더 신중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계산을 막 해보고 이게 어떤 시나리오가 더 유리할 것인가를 재기에는 정보가 적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 또 관련해서 뭐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표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면 저는 대부분 이제 적나라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19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멋있잖아요. 실리콘밸리 그렇죠. 갔다 그러고 하면은 근데 해외 진출했다라고 하면 근데 다들 그게 그러니까 멋있는 거 말고 다른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문화나 이런 것도 많이 네네네. 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뭐 영어 네이티브가 아닌데 한국에서도 한국말로 고객을 설득하고 뭐 투자자들 설득해서 투자를 받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영어로 이제 고객 만나고 설득하고 뭐 듣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팀이 그렇게 형성이 돼야 되고 물가도 미국이 훨씬 비싼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물론 뭐 비자나 체류 문제들도 많이 있고 여러 그래서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해외 진출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정말 이 아이템은 국내보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게 필연이다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해외 진출을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셨을 때 어떤 해외 진출이라는 거에 대한 시점 네. 이런 것들이 뭐 창업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뭐 정의가 되긴 좀 어렵겠지만 네네. 생각하셔서 대표님 경험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이실까요? 일단 국내에서 어디까지 클 수 있는지가 좀 잘 저는 우리나라가 꽤 괜찮은 테스트 베드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테스트 베드를 넘어서 국내만 잘 서비스를 해도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정도니까 그렇죠. 뭐- 많이 나오고 뭐 있죠. 굳이 비유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커머스를 잘하면 쿠팡 정도가 되는데 미국에서 잘하면 아마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쿠팡이 너무 작아서 나는 아마존은 해야겠다. 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해외 진출하는 거고. 굉장히 어렵다는 네,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열심히 하면 쿠팡 정도의 사이즈가 그렇죠. 되는 네, 건데 네. 내 꿈은 그보다 더 커. 그러면 해외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를 안고. 네, 훨씬 그렇죠? 큰 리스크를 안고. 네. 네. 물론 근데 아예 고객이 영어권 고객이고 네, 아니면 뭐 미국 우리나라 법 뭐 규제로 인해서 원격 진료 같은 건 아직 합법이 되지 않았으니까 네. 아이템 자체가 원격 진료다. 그러면은 해외로 나가는 거는 맞는데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이 될 것 같고 실제 우리나라에 돈이 벌리는데 근데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야겠다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결정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다음 질문은 아마 사이트를 들어가 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 책정할 때 네.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라고 돼 있네요. 아, 금액이 다소 높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서비스를 아마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 네. 제품 가격은 사실 기존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편집의 가격이 네. 표준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뭐 이게 정가다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얼마가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이 유튜브 영상 제작이 지속 가능하려면 유튜브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최소한 생계 유지는 되어야 하고 네.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아니면 그렇죠. 너무 유튜버한테 유리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한 건에 뭐 5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분들이 한 10개를 만들어도 50만 원이면 생계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생태계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너무 또 높을 수는 없는 게 그러면 유튜버가 그 가격 내고 외주를 주느니 차라리 내가 고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민맥스는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사이에서 이제 어디가 최적이냐인데 저희가 취했던 전략은 가격을 계속 높여가는 전략이었고 이 유튜브 외주로 건당 얼마까지가 가능할까. 근데 그 가격을 높이는 결정 자체가 그냥 뭐가 없이 가격만 높이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 설득이 될 만한 서비스들을 계속 고도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높은 가격을 낼 만한 고객들 군에 그 가격으로 이 셀링이 된다라는 거는 이 가격을 낮췄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셀링이 더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 타겟을 먼저 잡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조금씩 이제 아래로 확장을 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가격을 꽤 높은 가격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한 85%가 계속 머물러서 쓰고 계시니까 저희는 이거는 이 가격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고 이게 충분히 낼 만한 가격이구나라는 이제 확신을 계속 얻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가격이 일반 초보 유튜버가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네. 거예요. 보통 한 건당 25에서 40만 원 사이로 이제 견적이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걸로 수익 발생도 안 하고 그냥 취미로 건당 그 정도 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지금 저희 주 고객은 기업이나 기업화된 유튜버들, 그러니까 네. 구독자가 10만 이상, 뭐 100만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이제 기업처럼 바뀌는데 그 정도 그 가격은 이제 그분들한테는 퀄리티가 괜찮고 납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충분히 지불할 만한 금액이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형성을 했고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어느 정도 최적화한 가격이고 앞으로는 더 대중들을 향해서 조금씩 낮은 가격의 서비스들을 출시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해 보면 인플루언서급이나 약간 이런 예. 파급력이 있는 크리에이터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서비스를 확장하시고 네네. 나중에는 좀 이제 베이직 서비스 형태로 좀 해서 좀 맞습니다. 저변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네네. 좀 확장을 하시겠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을 드리면 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올려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인데 네네. 근데 이게 뭐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프로치가 다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 뭐 1인 기업이거나 프리랜서로서 가격을 내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매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 프리랜서면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이 맥스다. 그러면 1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10시간을 채우는 가격을 뭐 낮게라도 예를 들어 뭐 시간당 10,000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10시간이 꽉 차면은 그러면은 이 10시간 이상의 서비스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이걸 뭐
그러니까 2만 원으로 올리고 5만 원으로 올리고 이게 가능한데 기업은 조금 어프로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은 공급이 리밋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스케일업이 되는 거니까 네네. 기업은 오히려 가격을 높이면 기존에 쓰던 소비자들 왜 올렸어요? 그러니까 낮추는 건 쉬운데 그렇죠. 기업은 올리면은 기존 소비자들 많이 떠나가고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기업은 오히려 높은 가격에서 설득력을 먼저 만들고 그걸 낮춰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시장 먼저 타겟을 하고 네. 그래서 조금씩 엔트리로 내려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취하는 스타트업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질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은 이제 스카이덱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스카이덱에서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받으셨는데 네. 대표님이 보셨을 때 네. 뭐 우리나라에도 엑셀러레이터도 많고 투자 네. 기관도 많고 저희처럼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그 버클리 스카이덱 프로그램 가셨을 때 한 1년 정도 계셨죠. 거기 네, 네, 프로그램이. 그때 어떤 그런 그 느끼셨던 우리나라의 차이점,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지원 기관 입장에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우리나라랑 좀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이 혹시 뭐가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뭐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엑셀러레이터를 경험해보진 않아서 엑셀러레이터 네. 간의 차이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좀 문화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러니까 뭐 크게 생각나는 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그 pay it forward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갚는다가 아니라 그 내가 선배로부터 받은 걸 후배한테 이제 갚는다라는 개념이 네네. 좀 많이 느껴졌던 게 우리가 책에서 보는 뭐 그로스 해킹을 쓴 셔넬리스, 뭐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인데 그 실제로 그로스 해킹 강의를 하면 셔넬리스가 와요. 네. 그러니까 저자 직강이고 네네. 그리고 앤드리슨 호로이츠 뭐 VC 되게 유명한데 실제로 VC 강의에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앤드리슨이 와서 대표가 와서 그런 강의를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문화가 우리나라는 이거 좀 저는 이제 개선되어야 할 좀 성향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잘 되면 분명히 구린 게 있을 거야. 욕을 하고 네네. 질투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배울 게 있을 거야라는 태도보다는 네. 분명히 뭔가 부정을 했을 거야. 이제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대중 앞에 나서기가 좀 어려운 문화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실 대중 앞에서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 있는 그런 성공한 이미 밀리언어 빌리언어가 된 사람들은 그 강의료를 막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거 받으려고 오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그렇죠. 진짜 네. 후배들한테 살아있는 인사이트 주려고 오는 거고 그 강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뼛속을 와닿는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일단 잘 형성돼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멘토들이 있지만 그 안타까운 현실은 그 멘토들이 사업을 안 해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선한 의도나 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게 책에서 읽은 내용이지 실제로 해본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해줄 때가 많고 네. 그리고 좀 오지랖 문화 같은 게 미국은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저도 처음에 사운드업이라는 서비스의 그 이름을 정할 때도 제가 미국 사람들의 어감을 잘 모르니까 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 버클리 그냥 학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야 이 어떤 게 더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네네. 제가 한 20명 가까이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뭐예요 안 사요 거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는 야 내가 지금 진짜 바쁘거든 근데 내가 전화번호 줄 테니까 내일 만나자 하고 그 다음날 실제로 가서 카페에서 만나서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막 설명해 준 사람도 있었고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문화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객 인터뷰 전화하면 저는 1시간에 얼마고요 또 얼마 줄 건데요 뭐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네. 그래서 사실 린스타트업 같은 데서 고객 인터뷰를 돈 안 받고 하세요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지만 그게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썼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향되니까 돈 주면 좋은 말만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건데 미국은 실제로 돈 안 주고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주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경계부터 뭐 도를 아십니까인가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현실 그 미국에 쓰여진 책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그대로 번역돼서 교과서를 읊었을 때 적용 안 된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점이라 하면 일단은 정말 그 생태계가 페이 포워드가 어떤 거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책이 왜 그렇게 쓰여졌고 우리나라는 왜 안 맞고 이런 것도 좀 체감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오래
오랜 기간 동안 맞아요. 구현이 돼 예,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들이 네.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건데 우리나라 아직 그럴 정도의 수준은 그렇죠. 예. 더 좀 네, 이제 발전을 아니다. 하면은 좋겠죠. 예.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또 좀 그러고 더 되어가고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예. 많이 좀 주도를 해서 네네네. 대표님도 거기에 한번 일조하시는 분이 그러고 되시겠죠? 싶습니다. 네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다 해드리긴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마케팅을 이분도 아마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보신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고도 매출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래프가 인상적이었습니다라고 네. 말씀해주신 분인데 네. 딱히 이렇게 마케팅을 안 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네네네. 식으로 마케팅을 좀 색다르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이분이 질문하신 분이. 네네. 그래서 따로 뭐 마케팅을 안 하신다면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하는데 지금 뭐 어떤 형태로 좀 마케팅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마케터가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럼 그래서- 대표님 혼자서 다 지금도 키워드 세팅도 제가 하고 그리고 이게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돈이 잘 나가고 있나 이런 것들 보는 정도밖에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케팅을 일부러 안 했다기보다는 못 한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그러면은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마케팅도 잘하고 제품 개발도 잘하고 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케팅을 잘할 거냐 제품 개발이라 하면 이제 저희는 어떤 IT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제품 개발보다는 고객을 응대하는 정책이라던가 서비스 정책을 계속 고도화하는 것 이제 그것에 관련된 건데 그냥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고객의 리텐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장 그래프는 대부분은 그 소문으로 그러니까 소개로 오신 입소문으로 분이고, 네네. 오시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그 자체가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써보고 괜찮으면 또 다른 유튜버한테 여기 소개를 서비스 좋다라고 네네 또 소개도 하기도 해주실 하고 거고 오늘 네. 오전에도 만난 게 다른 또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소개를 시켜 주셔가지고 네. 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한번 경험하고 떠나면은 그게 남는 고객이 아닌데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한번 시작하면 채널을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 또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리텐션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객이 그러니까 재구매를 하는 거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또 마케팅은 해야죠. 해야 그렇죠. 되고 해야죠. 또 좋은 마케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희 회사 지원 아, 좋은 마케터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네, 요건 네.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네. 또 좋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네. 스타트업 인턴십 경험도 해보고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케터 저희 회사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진짜 뭐든지 그냥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마케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면 거의 노다지의 어떤 깃발 꽂는 거여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환영입니다. 안 하고도 지금 계속 제이커브 그리고 계시고 네, 계속 네, 상승하고 네. 계시고 네네. 근데 어쨌건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많이 좀 관리를 하시고 네, 네. 그 와중에서는 마케팅 쪽은 좀 덜 하시더라도 네. 그런 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네, 네. 매출 기여나 이런 네. 부분에 기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영상 공급만 혁신을 원한다는 대표님의 말씀이 인상 깊으셨다는 질문자세요. 네네. 저도 유튜버가 되면은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고 했었다는 경험도 있으시고, 네. 네, 그러니까 유튜브 관련된 컨텐츠 대상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레드오션 시장인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늦게 뭐 진입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네.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제 여기서 좀 더 앞으로 좀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어떤 전략 이런 것들 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전략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아마 향후 사업 계획 네네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튜브와 유튜브 생태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연관된 사업이 레드오션 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게 몇 가지가 좀 섞여 있어서 좀 구분해서 그러네요. 하면 일단은 저는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뭐 틱톡이나 다른 영상 플랫폼이 됐든 영상이 소셜 미디어화 된다는 거는 그냥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뭐 글을 올리고 지금은 인스타에서 사진 올리다가 쇼폼으로 바뀌고 이제 자랑을 점점 길게 하는 거죠. 영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나 어디 여행 갔어요를 코로나 못 가긴 하지만 사진으로 글로 올렸다면 지금은 영상 만들어서 브이로그로 올리고 이제 그게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일상이나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이제 소셜 미디어처럼 사용하는 그런 채널로 이제 바뀌고 있어서 영상이라는 컨텐츠 시장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이제 뭐 이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건 그런데 그러면 이 연계된 예를 들어서 유튜브 편집을 해드릴게요라는 업체가 늘어난다. 이제 이거를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분야를 해결하는 업체가 많다는 거는 반대로 보면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결하는 업체가 하나가 나오면 그 하나가 독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고만고만하고 사실은 고정으로 편집하는 채널 수로는 저희가 1위거든요. 국내에서는. 근데 네네. 저희가 1위인데도 별로 존재감이 아직 없는 거는 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만큼 저희가 이거를 정말 최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또 없고 네. 저희도 그래서 계속 정말 최적의 솔루션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고 에딘메이트라는 서비스가 유튜브 영상 편집에 거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저도 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고요. 그래서 레드오션은 저는 이제 아닌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어떤 경쟁이 치열한 데서 보면 분명히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서비스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네. 어떤 서비스가 흠이 있고 그 흠에서 또 어떤 니즈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공략하는 거는 뭐 끝이 없지 않나라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도 커머디티나 그로서리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미국은 이미 아마존이 다 독식을 했고 우리나라는 뭐 저기 그러니까 아까 크몽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서 이제 그 마켓시어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도 받고 노력도 많이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한번 유통망을 장악을 하고 나면 이제 독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후발주자가 되게 하기 어려운데 나머지 버티컬 플랫폼 예를 들어 뭐 뷰티나 아니면 인테리어 뭐 오늘의 집 같은 거 네. 그런 플랫폼들은 1위는 있어도 독점이 나오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희가 모든 트랜잭션의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역시 긴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건 계속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단가가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UX 경쟁이고 사용성 경쟁이고 뭐 네. 편리함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이런 버티컬 플랫폼들은 경쟁이 계속 끝없기 때문에 1등도 안심할 수 없고 후발주자에도 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질적으로 대표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네. 제품 개발이 굉장히 네네네. 중요하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은 이제 아마 창업하시고 이제 뭐 아까 뭐 좀 저희가 타겟으로 그 제목으로 넣어놓긴 했지만 12억도 날려보시고 뭐 네. 물론 대표님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네. 네, 그 이제 법적인 이슈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질문 올리신 분 같아요. 스타트업 시작할 때 네네네. 법률 문제 같은 것들로 얼마나 고민하고 그런 문제들을 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러니까 법률 문제는 사실 보험에 가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돈을 주는 거지만 분쟁이 생기려면 이제 가져갈 게 있을 때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법률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나 저 회사에 어떤 권리를 뭐 침해당했어 또는 저 회사의 에쿼티에 내 포션이 있어라는 이제 분쟁을 하려면 일단 그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직은 이슈는 없었다. 없었고요. 네. 대부분의 그러니까 아이템들과 스타트업들은 이런 이슈가 발생하기도 전에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걸 쓸 것이냐는 어떤 뭐 그 회사나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서 포션을 달리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걸 디펜스하면서 가는 그런 성향은 아니고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없으셨다는 그렇죠. 거로 예, 뭐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 질문은 에딘메이트의 10년 후 미래, 뭐 당연히 유니콘 기업이 되어서 그보다 더 큰 가치의 값어치를 가진 기업이 돼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대표님 생각하셨을 때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가 네. 있으신지 이거 질문이 들어왔네요. 10년 후 되게 먼 미래인 것 네.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10년 후에도 살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한 가지 자명한 거는 영상, 그리고 영상이 지금 3D, 2D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죠. 이게 뭐 VR로 바뀌든 네. 어떤 더 실감나는 어떤 플랫폼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어떤 아바타 같은 개념으로 그 가상세 디지털 공간에서 나를 표현하고 내 존재감을 만드는 행위들은 네. 더더욱 늘어났으면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것에 맞춰서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에딘메이트가 뭐 편집을 지금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이거 10년까지도 아니고 이거는 가까운 미래인데, 지금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 채널 영상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핸드폰 카메라 성능이 유튜브 하기에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 그냥 개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찍고 그것을 뭐 핸드폰에서 바로 일을 이제 편집을 맡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편집본에 도착하고 그냥 심플하게 뭐 프리뷰를 이제 에디터에게 이렇게 요거 요 부분 수정해 주세요, 네. 요 부분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날 또 완성본이 도착해서 이거를 이 앱 안에서 뭐 유튜브가 됐든 틱톡이 됐든 어디 플랫폼에 동시에 그냥 송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편리한 UX라면 네. 네. 되게 이제 그 어떤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심플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런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영상이랑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계속 도와주고 그걸 할 수 있게 인프라들을 갖춰주는, 또는 뭐 촬영 장소, 여기는 지금 뭐 좋은 촬영 장소인데 네.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집이 허름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하니까 집이 좁아서 집을 바꿔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역세권들의 어떤 스튜디오들이 다 있어서 뭐 우리 집 가까운데 뭐 촬영 장소 예약을 하고 1시간 거기 가서 이렇게 찍고 왔더니 그 다음 날 뭐 이제 편집본에 도착해 있더라 정도의 편리한 UX라면, 그러니까 편집을 바탕으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망들, 뭐 촬영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배우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연결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되게 큰 가치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다른 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셔도 되고요. 너무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저는 네.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그걸 누가 실행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싸움이지,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은 뭐 저는 뭐 1000명도 넘을 것 같고,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구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예. 사업계획 내용 가지고 실현할 수 있고 어떻게 네네. 추진하는 거는 대표자의 역량.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추진을 할 네. 만큼 그 추진이 그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맞습니다. 들이고 돈도 네, 들여야 맞아요. 되니까 그만큼 이걸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그리고 임하시면 저는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이 필드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유망하다는 거를 오히려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대기업이 이걸 한다. 그러니까 저도 삼성에 있어봤지만 삼성 같은 대기업은 시장 규모 작으면 뛰어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삼성이 만약 이걸 한다? 아 완전 고맙죠. 시장 규모를 거의 증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삼성 전체도 아니고 삼성에 요구하는 팀 뭐 한 10명 되겠죠? 그러면 요 팀과 경쟁을 하면 되는 거라 사실은 어려운 경쟁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같은 기업들이 뛰어든다라는 거는 사업성 검증을 충분히 검토를 그렇죠. 한 거고 예, 앞으로 예. 확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네네네.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네. 그랬을 경우에 보통 이제 회사에서 뭐 사내 사업부로 뭐 이제 이렇게 또 제안이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대표님께 예를 아 들어서 네네네.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있으세요? 나중에? 삼성, 근데 이제 제가 뭐 삼성 예를 들긴 했지만 삼성은 이제 콘텐츠 회사는 아니고 그렇죠. 제조업이니까 그 이 사업을 어떻게 키우고 그 비전이 뭐 일치하면은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보다는 뭐 다른 그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회사가 더 적합하긴 조금 할 더. 것 같아요. 예, 예. 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늘 뭐 저는 비전이 같으면 동행하는 거는 네네. 뭐 와이나 하시죠. 예. 그렇죠. 질문 내용 중에 이제 삼성을 나오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었나요? 아, 네네. 네, 있었다면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삼성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삼성은 되게 좋은 회사예요. 네. 그리고 되게 저한테도 고마운 회사고 네네. 많이 배우고 했는데, 네, 삼성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나와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은 저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뭐 일하는 방법이나 스탠다드나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해주고 했는데 또 그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밖에 안 됐고 네.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측면에서 있어서 스타트업이 훨씬 더 저는 만족스럽고 많은 성장과 그 혹자는 실패를 했다가 아니라 실패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공도 얻고 실패도 얻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경험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뭐 인생이랑 캔버스에 어두운 색깔도 있고 밝은 색깔도 있고 그게 어우러져야 이제 명작이 되듯이 저는 배움의 측면에서 스타트업에서 한 번도 아 이게 배울 게 없어라고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대표님 보통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다가 뭐 질문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네네. 이렇게 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아 교회 다니시나요? 네. 아 네. 독실한 크리스찬. 저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주님, 아. 주님을 찾습니다. 아, 네. 술 주님 아니시죠? 그 주님 말고 네. 위에 계신 주님. 술은 혹시 하세요? 술은 많이는 안 합니다. 아 많이는 안 네, 하시고요. 네. 그러시구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실패를 경험하시고 뭐 새로운 서비스 준비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네.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노하우 아까는 이제 뭐 제가 그냥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을 여쭤봤는데 네. 사업이 실패하실 때 그런 그 어려운 허들을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넘기셨는지 그런 부분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잘 뭐랄까 어떤 선택지가 있어서 뭐 1, 2, 3, 4 중에 1을 선택하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계속 외통수였던 것 같아요. 그럼 실패를 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좌절을 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외통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복을 그냥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그럼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거는 또 그건 답이 아니니까 힘들어는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든 이걸 뭐 극복을 해야 돼. 그 외통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있었다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 네, 그렇게밖에 그냥 할 수가 없었던 어금니 것 꽉 같아요. 깨물고 참으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독한 스타일도 아니어서 아니신가요? 네, 그냥 그러니까 저는 되게 사실 뭐랄까 의지박약의 대명사인 걸 저희 와이프도 알고 있는데 아, 근데 그렇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냥 어떤 살기 위한 선택들을 하다 보니까 외통수로 그냥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나오고 보니까 네네, 그랬었다라는 네네, 것이잖아요. 네. 뭐 도전적으로 뭐 무리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셨으면은 미국 가셨을 때도 같이 같이 갔죠. 가셨었고요. 네. 그러셨구나. 뭐 질문을 아마 받은 내용들은 다 이 네.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사업도 확장하셔야 되고 하실 일도 막 1인 다역하셔야 되고 많은데 네. 저희한테 되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 아마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 내용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원단에서 진행하는 뭐 창업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거기서 사실 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교육 현장에서 들려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보다 대표님이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그 경험을 전달해 주시다 보니까 조금 더 귀에도 와닿고 피부에 더 아마 또 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업 오픈 클래스 저희가 1년에 2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올해 이제 2회 특강을 마지막으로 올해는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또 봄쯤에 3회 특강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3회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오픈된 공간에서 저희가 대표님들 모시고 특강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오늘 스타트업 오픈 클래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특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최병익 대표님께 큰 박수 마음속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년도 3회 특강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